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8대 27 한 점 차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이긴 경기를 놓친 팬서스, 정말 말도 안 되게 승리를 가져간 바이킹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욕이 아니라 이 최근에 커크 커즌스가 보여주는 이 4쿼터의 퍼포먼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으로만 보면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두 팀 다 뭐 아주 컨텐더 팀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냥 순수하게 경기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치열했고 재밌는 요소가 많았던 경기였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바이킹스가 이제 제레미 친 선수에게 펌블 리턴 터치다운 2개를 연타로 얻어맞으면서 10대 7이었던 점수가 1분 9초 만에 21대 10이 됩니다. 이 두 번의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 나올 때만 해도 오늘 바이킹스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바이킹스가 추격 터치다운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공격에서 이 펀트 리턴 과정에서 체드 비비가 공을 또 떨어뜨리면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수많은 스토리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이 승기를 굳힐 수 있었던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였는데 결국 저는 이제 CMC의 부재가 결국 승리를 지키는데 좀 어려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가까운 야디지에서 러싱으로 이제 확실한 터치다운을 만들어줘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맥카프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필드골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커크 커즌스에게 역전 기회를 내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이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 다시 재역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이 슬라이가 와이드 레프트 그냥 경기를 그대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54야드 필드골이었으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조이 슬라이가 또 장거리 킥에도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좀 긴장을 했는지 많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킹스가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날 이제 4쿼터에 보여줬었던 커크 커즌스 선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날 15번의 패스 시도 그리고 12번을 성공을 시켰고요. 136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후반전 그리고 4쿼터 이럴 때 잘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4쿼터의 올 시즌 기록이 85번 패스 시도에 이 62번 성공, 그러니까 72.9%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792야드, 11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136.4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패서 레이팅 수치도 현재 리그 1위입니다. 물론 이 4쿼터의 기록은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게 강팀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 지어놓고 러싱 계속 때리면서 이제 시간을 태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쿼터백들이 패스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커크 커즌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좀 경기가 박빙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고 패스를 할 상황 자체가 많았다. 근데 그 상황 중에서 어쨌든 커크 커즌스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커크 커즌스를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바이킹스가 크게 뒤지다가 이제 쫓아가는 흐름, 그러니까 상대가 좀 뒤로 물러선 흐름에서 이제 스탯을 쌓은 경기도 분명히 있었을 때고,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 머스트 패스 시츄에이션을 이겨내고 커즌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도 있었고 이렇게 좀 섞여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혼재하겠죠. 근데 좀 놀라운 게 저는 일단 커크 커즌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좋은 수치, 그러니까 인터셉션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수치에서 1등을 할 만한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1등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날 드라이브만 요약을 해보면 1분 5초 만에 그리고 타임아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열악한 상황,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애덤 딜런도 없었던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후보 리시버라고 할 수 있는 체드 비비에게 과감하게 역전 음. 터치다운을 던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투미닛 드라이브가 이 쿼터백 역량을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이날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커크 커즌스한테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커크 커즌스가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날 이제 델빈 쿡 선수가 중간에 펌블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뭐 다행히 일단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스로서는 한 가지 수확이 또 있었던 것이 이날 경기가 델빈 쿡 위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커크 커즌스의 어떤 온전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낸 경기였고 물론 그 과정에 펜서스의 아쉬운 플레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커크 커즌스가 혼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네? 라는 걸 좀 확인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선수단이나 네. 커즌스 그리고 바이킹스를 상대해야 되는 상대 팀들에게도 아마 좀 놀라움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바이킹스가 최근에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 살려가고 있는데 패치와 마찬가지로 5승 6패기는 하지만 네. 바이킹스는 지금 NFC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NFC는 지금 7번 시드 애리조나가 6승 5패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경기 차밖에 나질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이 꽤 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남은 스케줄인데 남은 5경기가 제규어스, 벅스, 베어스, 세인츠, 라이언스예요. 그래서 이 5경기를 좀 나눠서 보면 3경기 정도는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 예. 그런데 벅스와 세인츠는 좀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벅스나 세인츠 중에 한 팀 정도만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9승 7패를 만들 수 있다면 바이킹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승 5패로 출발했던 시즌에서 만약에 플레이오프까지 간다면 미니애폴리스 미라클 2.0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1승 5패로 출발했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미라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미네소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펜서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필드골 블락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4야드짜리 와이드 레프트가 굉장히 좀 뼈아팠을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맹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레미 친이라는 이제 루키 선수인데 이 선수가 13개의 태클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했고요. 한 번의 펌블 유도와 함께 2번의 펌블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거의 승리를 떠먹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펜서스가 이걸 뱉어냈습니다. 제레미 친의 2번의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이 더 대단한 거는 네. 이 두 장면이 10초 사이에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기 진기한 장면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부상에서 돌아온 테디 브리지워터에게는 나름 좀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브리지워터가 원래 미네소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친정팀이었던 미네소타를 선발 쿼터백으로 이제 상대하는 거는 첫 경기였다.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브리지워터의 뭐 존재감은 좀 미미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날 레드존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레드존에 3번 진입했는데 3번 다 터치다운 만들지 못했고 한 번은 인터셉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레드존 공격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아마 그 펀트 리턴 상황에서 상대의 이제 펌블을 이용해서 레드존에 들어간 거였으니까 네. 공격진이 온전한 힘으로 레드존에 들어간 것은 그거보다 더 적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맨룰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그 경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커크 커즌스를 압박하는 대신에 이제 뒤로 물러서서 커버리지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좀 실패였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커크 커즌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압박에 좀 취약한 쿼터백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좀 감안하면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조금은 더 과감하게 패스러시를 해보는 것이 어땠을까?
뭐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초보 감독의 아쉬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쉬운 선택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24대 21로 앞서고 있던 경기 종료 1분 51초를 남기고 포스 앤 골 3야드 지점에서의 이제 펜서스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안전하게 필드골을 차서 6점 차 리드를 가진다. 아니면 과감하게 골포릿을 해서 아예 투 포지션을 만들어서 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 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맨룰 감독의 선택은 안전한 필드골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역전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에 기반한 풋볼을 선호하는 맨룰 감독이잖아요. 이 룰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만약에 2야드 지점에서 우리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포릿을 했을 텐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3야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필드골을 선택했다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ESPN에서 좀 반박을 한 걸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 확률 모델에 의하면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모델이니까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가정이 섞여 있는 이제 데이터기는 한데 고포릿을 하는 게 92.8%의 승리 확률, 필드골을 차는 게 90.6%의 승리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ESPN의 모델에 따르면 고포릿을 하는 게 좋았다. 예.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일단 3야드 지점에서 터치다운을 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41%가 된다고 하고 실패하더라도 3야드 지점에서 공격권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점 필드골이나 역점 터치다운을 허용할 확률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고포릿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냐는 게 ESPN 승리 확률 모델에 의한 뭐 주장이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일리가 있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죠. 네. 이제 약간 아쉬운 의사결정 속에서 패배를 당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14주 차에는 아마도 맥카프리가 돌아올 예정이긴 한데 펜서스가 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논하기에는 이미 좀 패한 경기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잭슨빌 제기였습니다. 27대 25 2점 차 승리를 가져간 브라운스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브라운스가 다시 한번 꾸역승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적어왔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넘버원 코너백 덴젤 워드도 없었고 그다음에 넘버원 패스러시와 마일스 게럿도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약체 잭슨빌을 만난 것이 브라운스에게는 운이 좋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양 팀 모두 리딩 러시가 굉장히 훌륭한 러싱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닉첩 선수가 144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제임스 로빈슨이 128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제 브라운스 쪽의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가 일단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258야드에 2개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잭슨빌이 쿼터백의 변화를 줬습니다. 지난주까지 나왔었던 이제 제이크 루튼 선수를 대신해서 마이크 글래넌 선수가 선발 쿼터백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래 이제 마이크 글래넌 선수가 2013년에 템파베이에 지명됐던 쿼터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전으로 나섰다가 감독이 바뀌면서 조시 맥카운에게 이제 주전 자리를 뺏겼고 그러면서 이 루키 컨트랙트가 끝난 2017년도에 3년 4,500만 달러의 계약으로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게 돼요. 근데 그해 1라운드 2번으로 지명된 선수가 누구다? 트루비스키. 네. 그 선수에게 1년 차부터 이제 주전 쿼터백 자리를 뺏기게 되죠. 트루비스키는 닉 폴스에게 이제 주전 자리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닉 폴스가 이전에 있던 팀이 잭슨빌 제규어스인데 여기서 가드너 민슈 선수에게 선발 자리를 뺏기게 되죠. 그리고 가드너 민슈 선수가 부진해서 이 제이크 루튼 선수에게 자리를 뺏깁니다. 그 루튼이 나와서 또 부진해가지고 마이크 글래넌이 결국 선발로 나오게 돼요. 이게 드라마 속의 복잡한 인물 관계도처럼 아주 정말 여러 실타래가 꼬이고 꼬여서 이번 경기 마이클 글래넌이 나왔는데 네. 저는 그래도 잭슨빌이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고의로 그냥 지고 싶으면 루톤을 그냥 계속 내는 방법도 있었는데 어쨌든 변화를 주고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이 마이클 글래넌 투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러면서 마이클 글래넌 선수가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물론 이제 마지막 투포인트 컨버전 상황에서 저는 그런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이거를 들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엔드존으로 달려갔으면, 왜냐면 왼쪽에 열려 있었으니까, 그랬더라면 투포인트 컨버전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는 글래넌이 너무 오랜만에 실전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날 DJ 샤크나 크리스 콘리 같은 리시버 자원들이 결장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글래넌이 그래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랜 시간 쉬다가 나와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저는 선발 자리를 보장받을 만한 그런 자격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드너 민슈가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 덕마론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날 패배를 통해서 잭슨빌이 지금 10연패를 달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단일 시즌 최장 연패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는데 이 때문이었는지 결국 단장이 해임이 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2013년부터 8시즌째 잭슨빌의 단장직을 수행하던 데이브 콜드웰이 경질이 되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얘기를 준비를 해 왔는데, 일단 이제 덕 마론 감독과 스태프들은 시즌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 없이 계속 간다고 하고, 칼드웰 해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물론 이제 조시 앨런 같은 좋은 선수들도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드래프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좀 치명타였던 게 닉 폴스 선수의 이제 FA 영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드칸 구단주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팬들과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위한 그의 노력은 불행하게도 보답받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팬들과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 뭐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를 가지려면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인풋 없이 좀 아웃풋을 바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고 이 팀 캡 스페이스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토탈 캡 적게 쓴 순으로 봤을 때 1위가 제츠, 2위가 제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대로예요. 그리고 캡 스페이스 순으로 따져도 지금 4위예요. 그만큼 캡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인데, 양심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잘하던 선수들이 왜 떠나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선수들이 야, 너 팀 보강 안 해? 그럼 간다? 라고 얘기해서 다 떠난 거잖아요. 근데 한 선수 떠나니까 야, 너 투자도 안 하고 있는 선수도 안 잡아? 그럼 나도 트레이드 해줘. 나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하나둘 다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섹슨빌이라고 이제 이 2017 시즌에 굉장히 색도 많이 기록하면서 철벽 같은 수비를 보여줬던 잭슨빌이 한 시즌 반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그 같은 결과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프로스포츠, 웬만한 프로스포츠에서는 연봉 총액과 성적이 좀 정비례하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습니다. MLB에서 이제 예전에 이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했었던 머니볼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 템파베이 레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오프너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몰 마켓 구단들이 이 새롭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시스템, 좀 혁명적인 어떤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보자 라는 시도가 있었던 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든지 새로운 시도를 해서 그게 성공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잭슨빌 제규어스에 그게 있느냐? 둘 다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 우리 구단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너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거는 똥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단장을 먼저 선임을 하고 네. 그 단장에게 감독을 유임할지 교체할지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덕마론 감독도 결국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구단주가 책임 전가를 하는 모양새처럼 보여요. 저는 감독이 유임될지 말지는 단장 보고 결정하라고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감독이 유임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감독이 오든 그 성적에 대한 책임은 또 새로운 단장이 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단주가 해줄 몫은 해주고 지원도 빵빵하게 해주고 돈도 쓰라고 주고 그러고 나서 네가 못했어? 야, 이 정도 지원해줬는데 네가 못하면 어떡해? 그동안 고생했다.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좀 보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야, 근데 내가 그렇게 지원은 안 해줬지만 그래도 너는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선이 많이 넘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 잭슨빌이 좀 흉흉한 소식들만 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러닝백 제임스 로빈슨의 발견만큼은 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로빈슨도 돈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빈슨이 잭슨빌의 2020 시즌 팀 내 MVP는 네. 이미 확정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빈슨의 성적이 얼마나 대단한지에서 좀 찾아봤어요. 예. 지금 로빈슨이 1170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리그 4위 기록입니다. 예. 그리고 16경기로 환산하면 약 1700 스크리미지 야드 페이스인데 지난 시즌 전체 스크리미지 야드 기록을 보면 맥카프리가 혼자 압도적으로 2000야드가 넘게 1위지만 2위 이지킬 엘리엇이 1800야드가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으로 치면 한 탑5 정도에 드는 성적을 지금 로빈슨이 하고 있다. 네. 물론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로빈슨 자체도 이제 이 무게감을 잘 견디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1라운드 픽으로 뽑았던 레너드 포넷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언드래프티드 루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새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얘기로 한번 네. 넘어가 보면 베이커 메이필드는 모처럼 햇살을 맞으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홈에서 몇 경기를 치렀는데 그렇죠. 계속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 덕분이었는지 이날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내내 견실한 러싱 공격과 이제 수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브라운스는 결국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의 리더십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브라운스가 화려한 스타 선수들은 많았지만 이 선수들을 이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좀 부재하면서 계속 모래알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짜 감독 스테판스키가 와서 어쨌든 팀을 잘 조직을 해놨다. 이거는 아마 코치 오브 더 이어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예측인데 어쨌든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올 시즌 드디어 이제 이 플레이오프 가뭄을 좀 깰 그런 기회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다고. 브라운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미 플레이오프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팬들의 눈높이는 이미 그쪽으로 옮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이 기대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브라운스가 거쳐야 하는 검증 단계가 하나 있다는 생각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 브라운스가 이번 시즌 8승 3패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콘텐더 팀?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5할 이상을 거두고 있는 팀에게 단 1승 3패밖에 하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약 약강이라는 얘기죠. 콜츠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레이더스, 스틸러스, 레이븐스에게 졌는데 특히 레이븐스와 스틸러스전은 경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1주차에 레이븐스에게 6대38, 그다음에 스틸러스에게 7대38로 졌거든요. 아직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 주 타이탄스와의 경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더 높은 시드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날 어쨌든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게 좀 브라운스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 마일스 게럿 그리고 덴젤 워드가 둘 다 필요한데
일단 말즈게라 선수는 돌아온다고 하는데 덴젤 워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데릭 헨리를 일단 막는 데는 마일스 게럿이 큰 도움을 주겠지만 AJ 브라운을 막아줄 수 있는 덴젤 워드의 공백은 분명히 좀 뼈아프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타이탄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타이탄스와 콜츠의 지구 선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제 맞대결이었는데 결국은 타이탄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45대 26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시작부터 터치다운 2개씩을 주고받으면서 화끈하게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서로 이제 펀치를 2대씩 날리면서 팽팽하게 갔는데 결국에는 타이탄스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전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35대 14 리드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전반에 경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차이점은 어디서 왔느냐? 그 차이점이 바로 올 시즌 최고의 러닝백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최고의 러닝백 데릭 헨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사실 후반에 발동이 걸리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기록했던 스탯이 무려 178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체를 놓고 따졌을 때 평균 6.6야드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작성을 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전반에 기록이 됐어요. 전반에 기록했던 스탯이 140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반전에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전반전에 경기를 터트려 놨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당초 슬로우 스타터라는 이미지를 깨고 전반전부터 팀 승리를 만들어준 데릭 헨리였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데릭 헨리에게 공을 줄 것을 타이탄스도 알고 콜츠도 아는데 못 막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쌀보리 게임 아시나요? 그거를 보면 이 주먹이 정말 강하고 빠른 사람은 쌀을 계속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잡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보리로 페이크를 주고 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이 네. 게임의 묘미인데 그냥 압도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쌀을 계속해도 막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데릭 헨리의 모습이 그 모습과 좀 닮아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타이슨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그렇죠. 계획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비슷한 느낌 아니었을까요? 뭐 어떤 준비를 해왔겠죠. 준비를 안 해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데릭 헨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 콜츠가 특히 시즌 내내 러싱 디펜스에서 강점을 보였던 팀이기 때문에 나름 기대를 해봤는데 아마 헨리를 막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키 플레이어들의 이제 결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디포레스트 버크너가 디펜시브 라인에서 나오질 못했고 라인베커 바비 오케레케도 나오질 못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런 디펜스가 약해진 게 좀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올 시즌 최다 실점이 32점이었던 콜츠가 전반에만 35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머릿속에서는 없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데릭 헨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요. 데릭 헨리가 이미 지난 시즌에도 러싱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 지금까지 활약을 보면 2019 시즌의 데릭 헨리를 가뿐히 뛰어넘는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데릭 헨리의 지금 예상 성적을 살펴보면 1800야드 이상 그다음에 18개 정도의 러싱 터치다운을 해주는 페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무려 370번 정도의 캐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델빈 쿡과 좀 달리 데릭 헨리는 이렇게 많은 러싱 시도를 해도 그렇게 걱정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튼튼해 보이죠? 이 선수가 별로 부상도 잘 안 당하고 잘 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 후반, 시즌 후반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 데릭 헨리의 이런 무리한 페이스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썩 동의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록을 쓰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몇 경기 동안 얼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걸 16경기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데릭 헨리 선수가 경기 초반보다 경기 후반이 좋고 시즌도 초반보다 시즌 후반이 좋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스탯을 생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00야드 기록도 한번 뭐 내심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데릭 캔디 칭찬을 몇 가지만 더 해보자면 상대 컨택 이후에 야드를 따내는 능력이 또 예. 뛰어나다는 점이 이 데릭 캔디의 강점이고 지난 시즌에는 5개의 펌블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지금 현재까지 펌블도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안정감까지 더하면서 더욱더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는 데릭 캔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본인이 인터뷰에서 델빈 쿡이 현 시점 최고의 러닝백이다 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누가 봐도 다 알겠죠. 지금 데릭 켈리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폭발력과 내구성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래도 델빈 쿡보다는 데릭 캔디를 더 갖고 싶어하는 NFL 구단이 많지 않을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날 또 데릭 캔디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줬는데 이런 맹활약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자신이 잘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길을 터준 오펜시브 라인에게 이 모든 공로를 돌리고 싶다 네. 이런 좀 서양권 선수들에게는 잘 볼 수 없는 겸손한 인터뷰를 또 해줬어요. 뭐 어쨌든 이 겸손한 만큼 실력도 갖춘 데릭 켈리인데 뭐 올 시즌 어떤 성적을 남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콜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콜츠는 이날 앞서 말씀드린 수비진의 결장자들 뿐 아니라 센터 라이언 켈리, 주전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도 결장을 했고요. 네. 경기 중에는 레프트 태클 앤서니 카스톤조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네. 공수에서 여러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좀 대패를 한 것이 아쉬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이 1승 1패씩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동률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일정을 살펴보면 타이탄스가 브라운스, 그리고 제기어스 원정, 라이언스 패커스, 텍산스 원정 이렇게 5경기가 남아있고 콜츠가 텍산스 원정, 레이더스 원정, 텍산스와의 홈경기, 스틸러스 원정, 제기어스 이렇게 5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엇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상 일정만 놓고 봐도 타이탄스가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고 이미 1승을 더했기 때문에 타이탄스가 지구 우승에는 좀 더 가까운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앞서 텍산스 경기 결과를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앞으로 이제 텍산스와의 경기가 한 경기 그리고 2경기가 각각 남아있기 때문에 텍산스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두 팀이 동률로 시즌을 마치게 되면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이제 따라야 하잖아요. 예. 일단 맞대결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디비전 내 성적이죠? 디비전 내 성적을 보게 되는데 이거를 살펴보면 현재 타이탄스가 3승 1패, 콜츠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마저도 타이탄스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타이탄스와 콜츠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자이언츠와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19대 17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이언츠가 3연승을 달리게 됐고 이제 동시에 NFC 이스트의 지구 선두로 올라서게 됐는데 이쯤 되면 이제 댈러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제이슨 게럿의 평가가 좀 시급하지 않나.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이슨 게럿에 대한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날 경기 중에 데니얼 존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를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콜튼 맥코이가 남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 데니얼 존스가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튼 맥코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 진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제 경기 내적으로는 웨인 골먼과 함께 이 에반 잉그램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먼이 94야드에 1개 터치다운, 에반 잉그램이 129야드를 잡아준 것이 그래도 벵갈스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고 이날 수비진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뽑았던 신인 세이프티 제이비어 맥키니가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결장을 했었는데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기도 뭐 스페셜 팀이나 수비 스냅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지만 어쨌든 드래프트 당시에 대학 최고의 세이프티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즌
자이언츠 세컨더리에 좀 히든 카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자이언츠가 지구 선두로 올라서긴 했는데 향후 일정들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워싱턴도 물론 스케줄이 어렵긴 한데 자이언츠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니얼 존스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또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자이언츠가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이언츠의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이제 벵갈스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보로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벵갈스가 이 경기 포함해서 시즌 남은 경기들에서 승리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 자체가 사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조보로 대신에 브랜든 앨런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예. 이 선수는 2016년 6라운드에 잭슨빌에 뽑혔다가 이제 여러 팀을 전전을 하고 있었고 예. 지난 시즌 덴버에서 3경기 정도 선발 경험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조 플라코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이 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러면서 브랜든 앨런 선수가 3경기를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3경기 선발로 나와서 1승 2패, 46.4%의 패스 성공률, 515야드, 3개 터치다운, 2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 선발 쿼터백 자리를 드류 락 선수에게 이제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날도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예. 앨런이 2개의 턴오버, 그다음에 팀 전체적으로는 3개의 턴오버를 기록을 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어쨌든 벵갈스는 조보로 선수의 빈자리가 꽤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버로우가 있었다면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보로 선수 이제 수술 관련해서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LA에 가서 닐 엘라트리체 박사에게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엘라트리체 박사는 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기억이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류현진 선수의 어깨 수술을 담당했던 집도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야구 선수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어깨 부상을 류현진 선수가 생각보다 잘 극복하고 그 부상 이후에 더 전성기를 맞은 모습들을 몇 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보로도 류현진 선수처럼 좀 성공적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더 갖게 하고 네. 풋볼에서도 작년에 빅벤의 수술을 담당을 했었다 그래요. 빅벤도 이번 시즌 아주 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버로의 수술이 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조보로 선수가 리그에 데뷔한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벵갈스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이언츠와 벵갈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